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15강 공역의 구분, 관리, 항공교통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딱딱한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어떤 눈에 항공에 대한 것이 보이는 그런 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잠깐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역의 구분이나 관리, 항공교통관제가 대개 어떻게 여기 지나가는 식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역이라는 것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세 개로 우리가 크게 나눈 것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우리가 하던 경량 항공기, 더 작은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 바다에서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이다. 그럼 어떤 특정 범위냐? 이것은 나올 겁니다. 국가의 무형 자원 중 하나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과 우리나라 주권 보호 및 방위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되며, 공역은 항공법에서 제공하는 항공교통 업무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된다. 공역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만 여기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역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공역 설정 기준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역 설정 기준은 국가 안전 보장과 항공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고려하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하여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림이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뭐 A등급, B등급 말만 했는데 그림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것도 대충 가려고 한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이해는 되려고 봅니다. A등급 공역은 여기 없는데, A등급 공역은 우리가 무조건 계기비행하는 국제선을 하는 그쪽이니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B등급 공항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이나 제주국제공항이나 그런 데가 B등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등급은 그보다는 좀 적은 규모, 여기에서 이제 어떤 승객수나 화물수나 비행기 취향 편이나 그런 걸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일이 몇 편이다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아주 큰 공항은 B등급 공역, 중간 규모 공항은 C등급, 아주 작은 공항은 D등급 공역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2등급 공역은 어디냐? A등급에서 G등급 사이의 모든 공역은 여기에서 그쪽 위쪽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공역이 이렇게 어떤 공항이다 하면 공항을 분으로 여기서 높이 어디까지는 이 정도, 더 높여라면 이 정도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거꾸로서 원추 모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데, 그 이상은 전부 2등급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C등급은 여기가 좀, B등급은 일만한 공역인데 C등급 좀 작죠. D등급은 더 적고, 이럴 때 그 나머지 등급은 2등급이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클래스 G라는 게 있습니다. EFG까지 있는데 G는 비관제 공역입니다. 그 다음에 F등급은 여기 빠진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F등급 공역이 해당이 안 돼서 지금 빠졌습니다. 그럼 공역 지정은 일반적으로 항공정보 간행물이나 항공고시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거나 항공정보 간행물이라는 게 뭐 전문용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AIP 또는 항공고시보는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들렸듯이 노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역의 내용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공항의 공역은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공역은 크게 영공하고 비행정보구역으로 구분된다 그래 있습니다. 공역은 영공, 비행정보구역. 영공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공역을 영공이라고 하죠. 영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은 국가 무형 자원이다 또는 주권 및 방위 목적으로 한다 그러듯이, 공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별 의미를 안 하지만은 외국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공역이고, 영토와 영해 상공으로서 완전히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여기서 외국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게 영공. 그 다음에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것은 비행 중인 항공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할 때는 수색 구조 업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분할 설정하는 공역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여기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큰 공항은 B등급, 중간 공항은 C등급, 작은 공항은 D등급. 그렇지 않고 여기 공역 이 역할에서 어떤 이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은 2등급이다. 그다음에 관제를 하지 않는 등급은 G등급이고 F등급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여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항공안전법 78조에 보면은 공역 등의 지정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행정보구역을 공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구분해서.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4개의 공역이 있는데 하나는 관제공역, 두 번째는 비관제공역, 세 번째는 통제공역, 네 번째 주의공역. 말씀을 들어보면은 되게 이해는 되지요. 관제공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관제를 하는데 관제를 하지 않는데, 통제를 하는데 주의를 해야 할 때 그 네 군데인데, 관제공역이라는 것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 비행 순서나 시기 또 방법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그런 것을 우리가 관제공역이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제권, 관제구, 이것이 바로 관제공역입니다. 관제권, 관제구가 관제공역이다. 비관제공역은 뭐냐면은 관제공역 외의 공역입니다. 관제를 안 받은 데니까.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에 관한 조언, 도움말이나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어떤 관제는 안 하지만은 조언, 도움말은 준다 이겁니다. 비행정보 같은 것은 제공을 한다. 통제공역은 어디냐면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항공기 안전에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 예를 들어 군공항이나 훈련하고 있는 데나 그런 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공역. 주의공역이란 것은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시에 특별한 주의나 경계나 식별 등 필요한 공역을 주의공역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해가 쉽게 안 오니까. 그래서 공역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또 나올 겁니다.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4개의 공역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공기 비행 제한 등 있는데 이것은 앞에 조항 78조에서 비관제공역이나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거기를 지날 때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뭐 이것 마찬가지 절차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공역이 4개로 나눠진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따로 할 경우는 그대로 인정이 된다.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 예외사항입니다. 다음은 항공교통 업무 제공.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실제로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 준수 반드시 따라라 했으니까 경량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 준수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에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보면은 여기에 경량 항공기 업무 지시 준수하여 84조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 준수를 준용하도록 항공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 또 나왔죠. 경량 항공기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따라야 하는데 어느 정도 따르냐? 여기 준용한다 그 말은 일반 범용 대형 항공기에 규정하고 똑같이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축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제 시행규칙 192조에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관제 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관제 허가를 받고 운항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 허가 우선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이유를 항공교통관제에 대한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서 타당하면은 우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관제 지시하고
항공기에 장착된 예를 들어서 공중 충돌 경고장치의 지시가 서로 다를 때는 어쩌냐. 이건 우리 경량 항공기에는 관계없지만은 이제 대형 항공이나 빠른 제트기에서는 그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항공교통관제기관 지시하고 항공기 자체가 공중 충돌 경고장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어떤 지시가 나올 때 어쩔 때 할 때는 기기에 따르라. 그것이 어떤 규칙입니다. 공중 충돌 경고장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계의 정보를 따라서 먼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경량 항공기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제의 종결, 관제를 계속 받다가 받고 운항하다가 종결은 언제 하느냐.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제 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면장을 받아가지고 면허를 받아가지고 연습 비행만 할 때는 관계없는데, 장주 비행이라 해가지고 그 훈련장 연습장을 빙빙 돌 때는 관계없는데,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여러 개의 관제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자기 관제가 넘어갈 때는 이제는 다음 관제로 어디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저기서 그쪽은 주파수를 얼마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고 반드시 넘어갈 때는 확인을 받고 여기서 관제탑에서 알았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관제로 연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나는 여기 관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말을 해야지. 말 않고 지나가면은, 잘못하면은 관제탑에서는 이 비행기가 상황이 악화된 줄 알고 못 찾아가지고 찾은 거라 사고 난 줄 알고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관제가 넘어가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관제소를 지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나는 여기 관제를 끝내고 다음 어디 관제소로 연결을 하겠다, 그런 것을 통보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다만 관제 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는 이제는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다. 관제는 시작 종결을 반드시 매듭을 줘야 다음 어디로 넘어갔구나 해서 관제에서 빼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찾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을 보면은, 제공하는 항공교통 업무 측면에서 관제 공역과 비관제 공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A, B, C, D, E 등급을 관제 공역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A부터 E, A, B, C, D, E는 관제 공역, F하고 G 등급은 비관제 공역으로 분리 운영된다. A, B, C, D, E는 관제 공역입니다. F하고 G는 비관제 공역. 그러면은 왜 A, B, C, D가 관제면 관제에서도 몇 개를 또 세부적으로 나눈다 그 말이죠. 5개가 F하고 G. 근데 여기서 F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빠졌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용 목적에 따른 공역을 구분은 있다 있는데,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행정보구역을 다음의 공역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나왔던 거죠.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했던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관제공역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을 관제공역이라 한다. 관제권과 관제구가 관제공역입니다. 비관제공역은 관제를 안 받은 거니까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 도움말과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비관제공역이라 한다. 통제공역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통제공역이라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주의공역은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시에 특별한 주의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을 주의공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관제 공역 또는 비관제 공역, 이런 공역의 구분,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은 이렇게 4개로 다닌다고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21조 오면은 공역의 구분 관리, 다시 이제 방금 나왔던 것을 다시 표로 이제 구분한 거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구분을 보면은 관제 공역에는 A부터 2등급이 있다 했죠. 방금 설명드렸죠. 비관제 공역에는 F, G,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는 또 안 나올 거니까.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이 A등급 공역이라 했습니다. 예, 국제선이나 그런 데 할 때 A등급.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에는 A등급이 빠져 있었죠. 그 다음에 B등급 공역은 계기 비행 및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의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모가 제공돼요. 분리다 그 말은 항공기 어디로 가라, 높이를 어떻게, 호도를 어떻게 해라, 방향을 어떻게 해라 하는 이제 서로 안전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항공교통관제 업무 제공하는 공역을 B등급 공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용어상 해설이고,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하면은 B등급 공역은 큰 공항이다. 뭐 인천공항이나 제주국제공항이나. 그런데 그다음 C등급 공역은 그보다 조금 작은 공항이라 했죠.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나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대개 보면은 공항 가까이 오면은 계기 비행에서 시계 비행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들이 오토파일럿이라 해가지고 자동 어디 조정장치를 눌러놓으면은 내가 뭐 인천에서 출발해서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하면은 처음에 이륙해가지고 쭉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동 오토파일럿 스위치를 조작을 해놓으면은 알아서 비행기가 가게 됩니다. 중간중간 이제 그동안 잠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동안 약간 좀 한가한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나 거기서 이제 가까이 활주로에 오면은 그때는 계기 비행에서 끄어야 합니다. 끄고 이제 시계 비행으로 착륙을 하는 그런 경우죠.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되면은 모든 게 착륙, 이륙까지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되게 시작과 끝은 시계 비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등급 공역은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안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아주 작은 공역이죠. 그 다음에 2등급은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구역.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제 공역은 F등급, G등급인데 F등급은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와 항공교통지원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비행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참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개념은 알 수 있습니다. G등급 공역은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정보만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이다. 그림을 다시 보면은 여기 나왔었죠. 자, A등급 공역은 계기 비행에서 국제선 그쪽에 빠있다 있고, B등급은 큰 공항,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C등급은 뭐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공항이나 뭐 그런 쪽이 되겠죠. 그다음 D등급은 아주 적은 뭐 여수공항이나 뭐 그런데 그렇게 될 거고, 2등급은 여기서 2등급은 여기 이 부분 공항의 어떤 하늘의 어떤 역할이 영역에서 빠진 새에 빠진 나머지 등급, 그것이 2등급이 될 것이고, G등급은 그냥 비관제 공역이다. 그렇게 그림으로 하면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표를 그림으로 요약했고, 다음에 지금 여기는 공역의 구분인데 제공하는 항공교통 업무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 다음에 보면은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관제 공역을 어떻게 하냐?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으로 목적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하고, 비관제 공역은 조언구역과 정보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제권은 뭐냐? 항공안전법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의 B, C, D 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비행 및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을 관제권. 관제구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공역, 항공로 및 접근 관제구역을 포함한다. 이런 공역에서 비행정보구역 내 A, B, C, D 2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 관제물을 제공하는 공역이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얼마도 여기서는 B, C, D인데 여기서는 A, B, C, D, E, 다시 말해서 관제구가 더 범위가 크죠. 관제권보다는. 자,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안전법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D등급에서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구역. 뭐 시계 비행이 뭐고 계기 비행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거 시계 비행이고, 계기에 의존해서 하는 것을 계기 비행을 한다 했습니다. 그다음 비관제 공역에서 조언 구역은 어디냐?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이다. 정보 구역은 비행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이다. 자, 여기서 항공교통 조언 업무, 비행 정보,
뭐 세부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대개 비관제 공역, 어떤 관제 공역 이런 것은 구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다른 것이 이제 여기 좀 뒤에 빠져 있는 게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 공역에는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이 있는데, 통제 구역에는 비행 금지 구역은 안전이나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 사격이 있거나 대공 사격, 대공에서 고사포나 뭐 걸로 해서 대공 사격이 있거나 또는 위험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이것은 보면은 정보, 항공 정보를 보면은 어디는 군사 훈련 기간이니까 뭐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항로를 보고 거기에 어떤 구역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제 공역. 그 다음에 주의 공역은 훈련 구역, 민간 항공기의 훈련 공역으로서 계기 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민항기가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조종사 훈련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뭐 장비 실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군사 작전 구역, 군사 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 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다음에는 위험 구역, 항공기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 구역은 대규모 조종사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거리를 하다 보면 가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점퍼들이 있다 그런 말이 가끔 관제소에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어느 거리에서 뭐 점퍼들이 있다 그 말은 낙하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 비행기도 어쩔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비행하면서 내가 장거리니까 마음 놓고 다른 짓거리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비행이 시작하면 종료할 때까지는 특히 우리 경량항공기는 바짝 긴장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헬리콥터나 뭐 그런 게 없는지 아무튼 나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론 관제탑에서 전부 얘기는 해줍니다. 쭉 가다 보면 모전이 와요. 어디에 무슨 헬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디에 가면은 뭐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걸 알고는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것 항공지도를 보고 내가 반드시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장에서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그쪽 주위만 빙빙 돌면서 연습을 하지만은 점점 장거리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익숙해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항공안전법 시행일주 222조 통제 공역에서 비행 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통제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통제 공역 비행 허가 신청서를 지방 항공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거리 안 가면 되지만은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복잡하거나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 있으니까. 다만 비행 중인 경우에는 무선 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방 항공청장에 제출할 수 있다. 출발할 때 하면 되는데 혹시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거나 예상 경로가 바뀌었거나 그런 경우는 무선으로 지방 항공청한테 제출을 할 수 있다. 나 어디를 할 수 없이 통제공역을 가게 되니까 허가해주라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 항공기 주변에서 원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장거리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한다고. 항공교통 업무기관은 항공기가 경보 업무 수행 절차에 따른 비상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가다 보면은 이제 물론 우리가 스스로 어디 감지할 수도 있지만은 가는데 어떤 비행기가 좀 이상하다 할 때는 서로 어떤 관제탑에서 지시를 해줍니다. 자, 어떤 지금 항공기가 지금 위급 상황이다, 조심해라, 뭐 도와줘라,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와준다는 게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서로 상황을 알려주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굉장히 보면은 되게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 이상이 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한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데를 못 보는 경우인데, 둘이 가면은 한 사람은 조정을 하고 한 사람은 상황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저기 앞에 노란 비행기가 가는데 저것은 우리 방향하고 틀리다, 아니면은 저것은 고도가 우리하고 겹칠 수 있겠다, 조심해라 하고 서로 항상 상황을 잘 보면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항공안전법 제246조 항공교통 업무에 필요한 정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에 대해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상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금방 해가 떴다가 또 비가 오거나 할 수 있으니까.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 상승 및 강하 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 관제기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의 종류, 위치, 수직 범위, 이동 방향, 속도,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상관측기관, 항공운송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한다. 우리가 그냥 되게 바람이 불 때는 경량기는 거의 이착륙을 안 하지만은, 가끔 보면은 어느 정도 했다가 내리려고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우리가 밑에 있는 활주로에 있는 바람 어떤 방향이나 세기를 나타내주는 깃발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몸으로 느낍니다. 경량 항공기는 바람의 세기를 스스로 느낄 정도로 항공기가 적기 때문에 하면은, 이 정도 바람이면은 내가 빠듯이 착륙을 활주로 할 수가 없겠구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개걸음처럼 항공기가 비스듬하게 바람 부는 쪽으로 항하면서 가면은 반드시 갈 수 있거나, 그런 것은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돌풍이 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기상에 대한 악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 때는 우리가 항공 기상에서 배우겠지만은, 그런 실제로 왔다 굉장히 위급한 기상 변화에서는 관제탑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는 착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지금 돌풍이 돈다. 아니면 갑자기 기압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압이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비행기가 툭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항공 기상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어떤 지상 이동이나 이륙, 접근, 착륙에 대한 항공 등화, 안정시설 운행의 상황,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줄 것이고, 무인 자유기구가 어디서 비행하고 있다, 앞에 뭐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런 정보,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항공교통 안전부를 ATS 그런 말하는데, 에어 트래픽 서비스 ATS 항공교통 관제 업무, 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번 듣다 보면 ATS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공중과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하고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업무로서 비상 단계별로 업무 범위 및 특성을 달리하여 접근 관제 업무, 접근 관제 업무,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 가까이 접근하는, 비행장 관제 업무, 비행장 안에서 지역 관제 업무로 구분된다. 어떤 교통 관제 업무가 범위에 따라 틀리죠. 그럼 접근 관제 업무는 뭐냐? 여기에서 접근 관제 업무는 말 그대로 관제 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입니다. 접근, 가까이. 그래서 이륙, 착륙. 그 다음에 비행장 관제 업무는 비행장 안에 어떤 기동지역, 비행장 주위에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로서 접근 관제 업무 이외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입니다. 접근 관제 외에 이동지역 내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뭐 지상 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 관제 업무도 거기에서 보면은 비행장 관제입니다. 계류장, 에이프론 뭐 여기 나왔었죠, 앞에. 그 다음에 지역 관제 업무. 지역 관제 업무는 관제 공역 안에서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로서 접근 관제, 비행장 관제 업무 외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 대개 보면 접근 관제하고 비행장 관제에서 대부분 커버가 되지만은, 거기에서 빠진 부분, 세부적인 것은 지역 관제 업무에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광범위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항공기 활동 감시에는 레이더 장비가 사용됩니다. 레이더에 보면은 쭉 그냥 점점으로 해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죠. 화면에 나오는 거. 그래갖고 그 점에 가보면은 비행기 고유 번호가 뜹니다. 그래 꼬리표가 달고 쭉 가면, 비행기 예를 들어서 무슨 비행기가 지금 어디 가고 있다. HL7601 호텔 리마 7601이 지금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상 상황이 나가지고
비상신호라면 그 불빛만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관제사가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영화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관제 업무는 우리 관제사 업무는 아니고 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228조 항공교통 업무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항공기관의 어떤 가장 큰 게 교통 업무는 충돌방지죠. 충돌방지. 큰 사고니까. 그 다음에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 기동지역 안에서 어떤 활주로 가다가 옆에 다른 어디 차하고 부딪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교통의 어떤 질서유지 흐름을 갖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수색이나 구조를 필요한 항공기에 대해서 정보 제공하고 협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말하는 항공교통 업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비행정보 업무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비행정보 업무는 비행정보는 서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공하는 업무고 경보 업무도 마찬가지 경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교통 업무 기관의 구분 이런 목적이었고 기관은 비행정보기관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있습니다. 비행정보기관에서는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 업무하고 경보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 비행장에서 항공교통 관제 업무, 비행정보 업무, 경보 업무 이런 것을 제공하는 기관이 항공교통관제기관입니다. 비행정보기관과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230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이동 예정 정보나 실제 이동 사항, 변경 정보 그런 것을 접수하고 접수한 정보에 따라서 각각 항공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관제에다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떤 허가도 해주고 여기 예를 들어서 HL7601은 지금 앞에 다른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방해가 안 되게 비행장을 한 바퀴 더 돌아라. 아니면 고도를 얼마로 높여라, 낮춰라 그런 것을 해준다거나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하고 다른 항공기 안에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양보를 해라 여러가지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항공안전에 관계된 정보는 복창 따라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보겠죠. 우리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도 조정실은 볼 수 없으니까 보면은 반드시 따라서 하는 거. 관제탑에서 뭐라 하면 여기에서 뭐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오버 한다 할지 아웃 한다 할지 서로 이제 어떤 무선하는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 이륙, 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 방법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 허가나 지시사항을 반드시 복창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 이러면 복창하는데 복창하는 내용은 주로 항공로 허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로 어떤 항공로 예를 들어서 무슨 항공으로 내가 간다. 어디를 가는데 어떻게 간다. 그러면은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간다. 그렇게 다시 한번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활주로 진입이나 착륙, 이륙, 대기 또는 그런 경우에 되고 그런 경우 허가사항 같은 경우도 반드시 나는 몇 번 활주로로 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유도로 몇 번으로 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부 복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관제탑에서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그걸 알지 그냥 오케이 한다거나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서든지 모르니까 반드시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은 복창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사용 활주로나 고도계 수정치 고도계도 마찬가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 비행장별로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도계를 고쳐야 합니다. 안 고치면은 고도 분리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3,500피트로 갈 것을 나중에 보니까 3,000피트로 갔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도 여기 고도계 수정할 때 고도가 얼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 얼마 하고 보창을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폰더 어떤 배정보 나는 연결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고도 지시, 어떤 기수, 속도, 이런 전이고도 이런 것들은 전부 허가사항은 복창을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기관의 어떤 허가나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르란다 하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복창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애매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제사는 경량항공조종사가 반드시 복청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잘 듣고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대로 알아듣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7601이라 했는데 저기에서 7501 알아듣으면 7601 아니다 7501이다 그러면 예, 7501 맞다 그래갖고 다시 또 복창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사항 전달된 경우는 반드시 음성으로 할 때는 복창을 해주고 음성이 아니고 데이터 통신이나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디 반복이 되겠는데, 용어들 보면 먼저 이제 영공이라 할지, 복창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고, 영공, 중요하다 했죠.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영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보상. 그 다음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한국, 우리나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끔 보면 뉴스에서 카디지가 어떠고, 카디지란 말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관심이 없겠지만은, 이제는 귀에 들어올 겁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코리아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 항공, 카디지 그렇게 말하는데, 안보 목적상 비행 물체의 조기 식별을 위하여 영공 외곽에 설정하여 운영하는 공중 식별구역이다. 우리 영공만 딱 해버리면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좀 펼쳐서 하는 식별구역이다. 그 다음에 한국 제한 식별구역은 어디냐? 한국 방공 식별구역 내에서 민간과 군용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역이다. 근데 제한 식별구역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공이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이제 항공로 이런 것도 다 나왔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 항공로는 뭐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나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라 했죠. 도로처럼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하늘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정확한 어떤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것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지정된 육지 및 해상의 피하 식별구역으로서 국제관습법에 의해 설정한다. 피하 식별구역,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그런 국제관습법,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표에 따라서 한다. 그다음에 관제권이라는 것은 비행장 또는 공항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역을 관제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제구는 뭐냐?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관제권과 관제구가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에 비행장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영어에서도 계속 다 나왔던 것이죠. 이제 복습입니다. 이렇게 몇 차례 쭉 하다 보면은 귀에 하나씩 들어올 겁니다. 남아 있을 겁니다. 공항 마찬가지 공항 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위치 및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공항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착륙장은 뭐라 했어요? 비행장 외에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이착륙장은 규모가 적지만은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가 활주로 트랙터로 밀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 교통구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C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그 다음에 공역 등급은 조금 전에 설명 한번 했었죠. 공역 등급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을 7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클래스 A, B, C, D, E, F, G 이렇게 말하는데 각 등급별로 제공 업무나 비행 요건이 정해져 있었죠. 공역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항공교통 업무 또는 사용 목적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비행정보구역입니다.
비행정보구역 FIR이라고 하죠. FIR 비행정보구역인데 플라이트 인포메이션 리전이라 해가지고 비행정보구역인데 이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입니다. 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 수색, 구조 여기에 필요한 공역이 비행정보구역이다. 여기는 마찬가지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또는 부속서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칭이나 수직 수평 범위를 지정해서 공고한 공역을 말하는데 각 권역을 국가별 영토, 항행 지원 능력을 감안해서 비행정보구역으로 지정하고 자기 나라 FIR 내에서 비행정보 업무 및 전환 항공기에 대한 정보 업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비행정보 구역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천 FIR 인천 비행정보구역에서 관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평양 FIR 중국은 워낙 크니까 위쪽은 심양 FIR 이쪽은 상해 FIR 그 다음에 일본은 후쿠오카 FIR 이런 식으로 각 어떤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이쪽은 일본에서 하고 이쪽은 북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비행정보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야 서로 어디 확실하게 왔다 갔다 안 하겠죠. 나는 여기는 나 모르겠다 아니면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왜 침범하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서 교통관제 업무, 비행정보 업무 이런 것을 제공하는 구역입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정식 명칭은 인천 FIR입니다. 인천 FIR 인천 비행정보구역이고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공항의 착륙을 위해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이거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공항에 착륙할 때는 진입 시에 최초 무선 호출은 공항에서 15마일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들어와가지고 나 지금 뭐 착륙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안 되고 반드시 최소한 15마일 밖에서 15마일 떨어진 데서 내가 어디 지금 가고 있는 무슨 비행기 HL7601이다. 내가 활주로 뭐 22L을 사용할 테니까 허가를 해주라 할 때는 이런 공항 같은 경우는 15마일 밖에서 해야 한다. 15마일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할 때는 굉장히 가깝죠. 그보다 가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지역관제 업무. 지역관제 업무는 대구와 인천 지역관제센터 우리가 보통 ACC라고 하죠. 대구와 인천 지역관제센터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 항로 관제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 섹터. 관제 섹터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은 11개 국제 항공로하고 37개 국내 항공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공로라 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로가 11개 인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37개 국내 항공로가 있는데 이런 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구 관제구역을 5개로 나눕니다. 5개 섹터 범위로 나눠가지고 강릉지역, 동해지역, 포항, 대구, 남해지역으로 나누고 인천 관제구역을 다시 7개로 인천 북부, 남부, 군산 동부, 서부, 광주 동부, 서부, 제주 지역으로 서로 분할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관제소가 건너갈 때 여기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다음 어디 관제소로 내가 넘기겠다. 무슨 주파수는 어떻게 하겠다. 서로 반드시 그 주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죠. 뭐 레이더 관제소나 그러지만 그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과 고도, 거리 표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비행에 쓰는 것은 어떤 기준이 틀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거 약간 틀리는데 시간은 우리가 국제표준시를 사용합니다. 국제표준시라는 것은 보통 UTC라고 하죠. UTC, 국제표준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국제표준시를 UTC라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 틀리고 중국 틀리고 필리핀 틀리고 하면 안 되니까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UTC라는 것은 유니버설 타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디 국제표준시, 코디네이티드 유니버설 타임 약자로 갖고 UTC라고 하는데 뭐 협정 세계시라고도 하는 뭐 이제 사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표준시입니다. 이걸 사용하는데 자정에 시작되는 하루를 24시간으로 표시합니다. 24시간 4자리를 표시할 때 0000부터 23시 59분 필요할 때는 초도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4자리.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은 UTC 국제표준시에다가 9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가 빨리 뜨니까 9시간을 더하면 되고 우리나라 표준시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가끔 가다만 우리나라 표준시를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 뒤에다가 KST라는 말을 붙여줘야 합니다. UTC가 아니라 KST다. 한국의 표준시다 하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그렇고 고도는 일반적으로 미터, 피트 두 가지를 사용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미터는 아는데 피트는 귀에 잘 안 익지만은 사용하다 보면 또 피트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비행 고도가 14,000피트 이상일 때는 14,000 하면 숫자 너무 기니까 그렇게 다 안 하고 FL 플라이트 레벨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되게 100단을 띱니다. 14,000피트면은 140 FL 140 35,000이면 FL 35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면 고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번 쭉 어떤 고도계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AGL 어바브 그라운드 레벨이라 해가지고 지면 고도를 표기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할 때 반드시 고도에 대한 AGL 하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고도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시간은 국제표준시를 사용한다. UTC다.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9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거 하면 되고 우리나라 시간을 할 때는 반드시 뒤에다가 KST를 표시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한국 표준시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고도는 미터 피트를 같이 공용하는데 14,000피트가 넘을 때는 플라이트 레벨 FL이라는 걸 쓴다. FL 표기 방법은 뒤에 100단을 띱니다. FL 140 그 말은 14,000피트, FL 3만 그 말은 300피트 뭐 그런 이제 3만 아니야 FL 300 그 말은 3만 피트 그런 식으로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리 표시는 어떻게 하냐. 거리 표시는 해리를 사용합니다. 바다의 어떤 마일 NM이라고 그러죠. 노티컬 마일 해리를 쓰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킬로미터 해리를 같이 쓰기도 하지만 주로 무슨 NM 노티컬 마일 해리를 많이 씁니다. 그럼 해리하고 왜 해리 우리 땅에서 할 때는 땅에 같은 마일이니까 육리라고 합니다. 육리 해리는 NM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바다나 해리니까 바다죠. 바다나 배나 비행기는 해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보통 우리가 1노트다 그 말은 1해리 1시간 동안에 1해리 1해리는 1852m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1852m냐 그것은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해상 위도 1분 거리가 1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도를 우리가 지구본에서 나눴을 때 그 거리가 나왔다고 하니까 1해리는 그냥 1850m다 1852m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도로에서는 우리가 철도나 도로에서는 6리를 쓰는데 우리 1마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1마일은 1610m입니다. 6리 6리는 뭐 스테이트스 마일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트 마일이라고 해가지고 SM이라고 쓰죠. 해리는 NM 6리는 SM 하는데 뭐 일부러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 거리 할 때는 해리를 쓴다. 해리는 1마일이 1852m다.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한다면 6리는 얼마냐면 1610m니까 6리보다 조금 길죠.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숨을 가다 놓아 오겠습니다. 다음 중 항공교통관제가 아닌 것은 뭐냐? 비행장 내 이동구역 항공기 이동 항공교통관제 기라 있죠. 맞다 있죠. 비행장 내 이동구역 차량 이동도 전부 관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장 내도 하는데 경락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관제가 아닙니다.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죠. 비행관제나 예를 들어 비행장 관제나 지역관제나 접근관제인데 여기 예문에가 경사로 관제 하는데 경사로 관제는 없습니다. 다음 중 관제 공역이 아닌 것은 관제 공역은 A에서 쭉 다 있는데 A, B, C, D, E 했는데 F하고 G는 비관제 공역이라 했죠. A, B, C, D는 관제 공역 F, G는 비관제 공역 하니까 예문에서 여러분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은 뭐라 하냐? 통제 공역이라 했습니다. 통제 공역. 그 다음에 공역 설정 기준은 뭐냐? 아닌 것은 있는데 공역 설정 기준은 항공기 이동의 어떤 복잡성이나 과밀도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공익과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공역 설정 기준입니다. 근데 예문에가 뭐냐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량에 따라서 항공사의 어떤 항공기 보유량이나 그 재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공공이익, 항공기 어떤 원활한 안전 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 중요하다 했죠. 공항 착륙을 위한 진입 시
최초 무선 호출은 공항 몇 마일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은가? 15마일이라 했습니다. 15마일. 그 다음 비관제 공역이란 뭐냐? 관제를 안 한 공역이라 했죠. 비관제 공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제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을 비관제 공역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까지 15강을 했는데 한 강당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한 15개 문제 정도가 나왔다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문제 푸는데 크게 지금은 굉장히 처음에 들어보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점점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노력하시고 좀 쉬워졌다가 좀 어려워졌다가 쉬워졌다 어렵다 하다 보면은 귀에 있게 되고 여러분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론에서 나왔던 것이 이거구나 하고 반드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면장을 따가지고 운항을 할 때에 장거리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이라 할지 그런 거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그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